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회사의 제조 일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조 일탈 유형을 보게 되면 오측량이라든지 오투입부터 해서 총 18가지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프로세스적인 측면이나 작업 방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측량 같은 경우는 원료를 잘못 투입하거나 일부 원료를 누락 측량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작업자 실수이고요. 또 원료 라벨 오부착인 경우에 원료가 잘못 들어갈 수 있는데요. 원료 라벨 부착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원료 창고에 입고 당시에 원료 라벨을 부착하게 되는데 QC 담당자가 적합 라벨을 붙일 때 원료 라벨과 실제 원료통의 이름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적합 라벨을 붙이는 이중 관리를 하게 되면 원료 오부착을 많이 막을 수가 있고요. 원료 창고 내에서 보게 되면 서분을 통해서 원료 라벨을 붙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료를 한꺼번에 서분한 후에 라벨을 5, 6장 이렇게 출력을 해서 붙이다 보면 잘못 붙이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료 창고는 소분을 할 때 하나를 소분을 했으면 반드시 원료 라벨을 하나를 출력을 해서 붙이고 조금 작업 속도가 더디더라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식량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쳐서 거의 억 단위의 돈이 들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면 측량 지시서를 발행을 해서 측량을 할 때 하나를 측량하고 원료를 측량량을 기록하고 해서 하나하나 누락 측량이 되지 않도록 또 원료를 측량할 때 원료 명칭과 실제 지시상의 명칭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도록 습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측량 속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작업이 끝난 다음 한꺼번에 적는 것 대비해서 50% 이상 속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한번 잘못 측량하게 되면 작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원료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천천히 하는 것이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측량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516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게 되면 제조장에서 넣을 때 기벽에 남는 잔량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품질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측량을 한다는 것은 제조 작업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타 다른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한 원료, 향이라든지 기능성 원료 그리고 일부 좀 중요한 원료들 그런 것들은 좀 개별 측량으로 넘기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방부제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 측량을 하다 보면 측량은 제대로 했는데 측량한 원료가 서로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반드시 한 배치에는 한 내용물만 측량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 대차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측량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전화를 받는다거나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이런 실제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투입 같은 경우는 잘못 투입하는 경우죠. 제일 좋은 거는 제조이력 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넣을 때에 요거는 제조장에서 원료를 넣을 때에 하나하나 바코드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지시서상에 실제 투입을 하고 체크를 하고 실제 투입하고 체크를 해서 개별 기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배치별로 하나의 대차를 이용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월 1회 정도는 원료 자동 측량 시스템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정제수 같은 경우는 자동 측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자동 측량 저울이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잘못된 오투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30kg나 100kg 정도 받아서 실제 그 정도가 나오는지 월 1회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확인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료를 제조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받는다거나 다른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측량 대차 이외에 다른 위치에 원료를 놓지를 않아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동시에 두 배치를 들어가는 경우에 향이 두 개가 있는데요. 동일 장소에 나중에 넣어야지 하고 놓다가 잘못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향 같은 경우는 측량 대차 위에 반드시 각각 올려 놓아야 하고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작업자가 측량하는 원료들이 있는데요. 보정 원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작업자가 원료 측량을 하는 일을 최소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실제 아데노신이나 나시나마이드 같은 경우에 작업자가 측량한다 하면 신입 초보 같은 경우 또는 잠깐 실수를 하게 되면 기능성 원료를 투입을 안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오히려
이중 관리를 해야 하고 측량 작업자가 측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실수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능성 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 아데노신이나 나시나마이드 이런 부분인데요. 원료 오측량, 오투입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요. 처방이나 공정상에 실제 기능성 함량을 저하시키는 그런 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데노신 같은 경우나 나시나마이드를 원료가 둘러싸서 실제 투입은 했지만 피크치에서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실제는 넣었지만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료들은 한 10% 정도 보정을 하면 시장에 나가서 검사를 했을 때 경시 하락도 일어나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보정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전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오염이죠. 오염 부분인데 오염과 잘못된 측정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원료 같은 경우에는 원료 개봉 후에 원료 창고 내에서 미생물의 오염이 안 된다. 입고 검사만 잘하면 된다. 이거는 좀 오해고요. 원료 창고에서 개봉을 해서 물론 완전히 뚜껑을 밀봉을 해서 보관은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측량 사부로 이렇게 뜯다 보면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내부에 있는 원료에 대해서 미생물 검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설비 오염 같은 경우는 흰천 테스트 그리고 서스통 사용을 좀 장려드렸고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리고 내용물통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척을 해놨더라도 사용 전에 반드시 에탄올 소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작업 방식입니다. 특히 그 샘플링 도구 같은 경우 오류로 인해서 실제 내용물은 문제가 없는데 샘플링 도구가 오염이 돼서 미생물이 발생이 됐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샘플링 도구, 샘플링을 채취하는 모든 도구들은 UV 살균 등에서 하루 전에 보관을 해서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여과망 같은 경우에도 잘 관리를 하지 않고 물기가 묻은 상태에서 뭐 에탄올을 세척해서 다시 재사용한다 이러면 미생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여과망을 하루 전에 완전히 말려서 UV 살균 등에 보관한 후에 그 다음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표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배출하고 나면 당연히 상부는 테이핑해서 밀봉을 할 필요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전기실 검사라든지 또 현장 바닥 청소, 그리고 설비 위에 낙하먼지들을 청소할 필요가 있고요. 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펄 오염 같은 경우에는 무펄을 생산한 설비 전용과 펄을 생산하는 전용 설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펄을 한번 제조했는데 아무리 청소를 잘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무펄 제품을 생산하면 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청소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펄 자체가 판상이고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청소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어서 무펄 전용 탱크와 펄 전용 탱크를 좀 구분해서 펄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무펄 전용 탱크를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무펄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펄 전용 제조 설비라든지 아니면 내용물통까지 좀 구분해서 그리고 측량실 같은 경우에는 격벽을 설치를 해서 파우더 같은 경우에 많이 날리게 되는데 펄도 많이 날리게 되는데요. 이게 날라서 조금만 들어가도 실제 내용물에서 유리판에 밀어보게 되면 펄이 나타나기 때문에 펄 측량실도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물질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설비 청소 상태 미흡이라든지 원료가 오염됐다든지 저장총 세척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추출물에 의한 침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청소할 때 흰천 테스트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좀 귀찮지만 그래도 해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고 원료 측량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리고 파우더류 같은 경우는 좀 별도 보관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출물 같은 경우에 천연 추출물을 사용하게 되면 원료와 함께 그 염화 현상이 일어나서 바닥에 깔아앉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처방을 좀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바닥이라든지 설비 위라든지 모든 부분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시스템적으로는 이중문을 설치를 해서 문을 하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을 한 30% 정도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주장까지 들어갈 때 총 한 3개의 문을 설치를 하면 거의 줄어들고요. 4개까지 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복도문을 포함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작업장 안에서 반드시 이중문을 설치를 하고 물론 에어샤워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뭐 여력이 되면 설치를 하면 좋지만 문을 반드시 닫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닥 청소 그리고 작업자의 신발
신발 밑창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이물질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도 이상 같은 경우는 원료 로트 편차 원인이 많죠. 물론 작업자가 공정을 미순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또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게 신제품 PT를 하고 나면 스펙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 생산했을 때 양이 달라졌거나 설비가 달라진 경우에는 점도가 또 이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냉각 배출할 때 냉각을 얼마나 잘 냉각 온도를 맞추느냐, 특히 벤톤유나 실리콘유 유화제 제품을 쓴 제품에 대해서는 냉각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왁스류를 쓴 유화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영향이 있지만 반드시 냉각 표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 제형 같은 경우에는 설비와 제조량을 좀 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원료 같은 경우에는 왁스,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왁스나 점증제, 계면활성제가 실제 원료 스펙 안에, 원료사가 준 스펙 안에는 합격이 되더라도 실제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왁스 같은 경우는 뭐 페난트레이스라고 해서 침투 경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실제 원료는 합격이지만 우리 제품을 생산했을 때는 부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별로 제조량에 대해서 1톤 가마와 2톤 가마를 했을 때의 그 차이를 생각을 하고 물 보정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물 보정의 표준화라든지 설비 RPM의 설정, 표준화 이런 것들은 실제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각각 생산을 했을 때에 1톤에서 500kg를 생산하고 2톤에서 1톤을 생산해서 중간치죠. 1톤을 똑같은 공정을 생산했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물 보정 수치라든지 아니면 RPM이나 뭐 온도까지도 좀 차별화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했을 때에 A와 B 설비가 동일한 조건을 서로 표준화 조건을 맞추면 설비별로 점도 이상이라든지 작업자별 점도 이상이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좀 얘기를 하면 3톤 가마는 매번 점도가 너무 낮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내용물 대비해서 호모 밀착력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요. 경도 이상 같은 경우는 주로 원료 로트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측정 오류, 그리고 품질 스펙 설정 오류, 또 셋배치 제조하고 나서 평균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왁스 분산제, 계면활성제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처리 방식입니다. 립스틱 같은 경우에 1도만 차이 나도 경도가 5씩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전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부적합이다. 실제 내용물은 합격인데 측정 방식을 잘못해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 방식에 대한 게이지 RNR 측정 신뢰성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3회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pH 이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머지 큰 문제는 없고요. 그 정제수라든지 pH에 주는 영향을 주는 원료의 경우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성상 부족함 같은 경우는 뭐 특이 제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은 좀 원료별 로드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공정을 미준수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런 경우에는 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특이 제형 같은 경우에는 제조량, 설비를 고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제품들은 제조 작업자도 좀 고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공정도를 좀 더 상세하게 적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치 이상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정제수에 의해서 그리고 천연향 편차, 공정 미준수, 그리고 마스킹이 부족하죠. 원료가 특이치가 있는데 그걸 마스킹이 좀 부족하게 향을 넣었을 때 부용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미생물이라든지 보관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천연향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하고 협의를 해서 향의 차이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한도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공정 중에서도 향을 절대 가온 공정에서 넣어서는 안 됩니다. 탑코트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최종 공정에서 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혹시 중간에 향을 투입하는 공정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빼서 좀 냉각한 후에 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정제수 pH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원료 같은 경우에 그 베이스치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 베이스치를 없앨 수 있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가다 보면 원료 로드 편차 때문에 베이스치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스킹을 할 수 있는 안전 부양률을 설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원료를 보관할 때 보통 플라스틱 통에 보관을 하게 되면 3개월, 6개월 지나면 그 탑코트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향이 변해 버리는데
장기 보관해야 되는 향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통에서 보관을 해서 절대 밖으로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색상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조색사를 육성한다든지 처방상의 내열, 내화학성의 원료, 색소 같은 경우죠. 좀 설정을 해야 되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완전 용해를 했는지 공장 중간에 반드시 주의사항으로 넣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기초 제품 같은 경우는 색소 로트가 바뀌면 확확 노란색 빨간색이 확확 뜨기 때문에 조색을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료를 한 2년치 한 20kg만 갖다 놔도 만 40만원 정도 갖다 놔도 큰 무리가 없다면 한 2년치 재고를 그냥 한꺼번에 원료 창고에 갖고 와서 보관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파우더에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 보관 습도라든지 온도에 대한 관리, 습도는 70% 미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온도는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습도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입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기초 캡슐 제품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설비 제조량을 좀 고정할 필요가 있고요. 동일 작업자가 제조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입자 사이즈를 확인하는 공정 그리고 공정도를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제품 PT 같은 경우에 대부분 물론 연구소가 실수를 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연구소에서 비코킹하는 그 조건과 현장에서 양산하는 그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료를 비코킹을 해서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그 현장의 조건을 바꾸든지 아니면 연구소의 비코킹 조건을 표준화를 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좀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뭐냐면 연구소에서 원료가 한 2년, 3년 지난 원료를 실험을 했는데 실제 로트 편차가 많이 발생이 되죠. 원료도. 그러면 현장 들어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구소 원료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최근 들어온 원료로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소에 갖고 있는 원료도 유효기간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PT 전에 사전에 작업자와 공정회의를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수정 및 보정이 어차피 내용물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PT하고 나면 보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작업자가 뭘 보정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정을 한 경우 공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재PT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벌크 쏟는 경우는 보통은 지게차 내부에서는 잘 쏟지는 않죠. 그런데 지게차로 상하차 할 때 많이 쏟게 되는데 이 기울어진 도로에서 상하차를 하다 보면 내용물이 기우뚱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평 지역, 그러니까 내용물을 상하차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평 지역. 딴 데는 아무리 바빠도 그 지역에 내용물 상하차하지 마. 그리고 그 지역이 딴 게 있으면 그걸 치우고 내용물을 상하차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한번 쏟고 나면 그 피해가 또 그 부분을 청소를 하려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 지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처방을 오등록하는 건 실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고객사에서 이 처방을 좀 변경할 겁니다 하는 순간에 고객사 구매팀에서는 발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구소에서는 바로 ERP를 갖고 있다면 생산 중단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산팀에 받은 그 얘기를 들은 즉시 혹시 기존 재고가 있는지 아니면 생산 예정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생산을 할 수 않도록 막아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연구원 같은 경우 그래 처방 수정 중이야 이렇게 하지만 생산을 생각하지 않고 생산은 처방 수정 중인 거를 모르니 제조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1년에 두세 번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있어서 반드시 연구원은 또는 영업사원은 처방 수정 요구가 있으면 그 즉시 생산팀에 연락을 해서 생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 재고가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부적합 처리를 한다든지 소진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벌크라벨 오브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용물을 다 세 배치를 제조하고 라벨을 3장을 출력해서 붙이다 보면 잘못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배치를 생산하면 라벨을 출력해서 갖다 붙이는 게 반드시 작업자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는 충전실에서는 내용물 표준도 반영이 갖고 있어서 혹시 처음 내용물을 충전했을 때 딴 내용물이 아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품 제도를 반드시 운영하고 조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효기간 초과 같은 경우에는 과제조라든지 오제조, 생산 후 오더 취소, 오더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사와 협의해서 어떻게 보상 폐기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회사의 제조 부적, 제조 일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작업자의 처우 개선이나 작업자가 기술자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것도
제조 부족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